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이 2023년 10월 4일, 네. 10월 4일 연휴 끝, 네. 그리고 평일이 시작된 1004, 천사의 네. 날이네. 근데 이 시장이 천사의 날개를 부러뜨린 것처럼. 네. 쉽지가 않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네. 지수도 안 봤습니다. 뭐 대충 뭐 제가 안 보면 코스닥 한 4% 빠지고 네. 코스피 한 2.5% 빠지겠죠. 뭐. 딱 그 정도네요. 오우 살벌합니다. 네. 어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나 네. 고객들 전화나 이런 거 딱히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장이 조금 시원하게 빠질 때는 시원하게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요? 이제 뭐 다 같이 힘들고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이 애매하게 좀 줄줄, 그러니까 낮은 퍼센트로 이제 줄줄 흘러내려올 때가 좀 더 이제 문의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시원하게 한 방에 빠진 빠질 날은 땐. 오히려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뭐 문의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기 직전에 네. 미국 증시 네. 마지막 거래일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있고 누적된 것도 같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냥 어떻게 그냥 매맞는 장세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석 전부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게 이제 유가가 조금 뭐 90불 뭐 이 정도 수준 좀 올라오면서 80불대에서 90불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잡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둔화되거나 오히려 다시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상승의 사이클의 종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길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대두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이제 고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네. 어떤 생각 자체가 좀 바뀐 부분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안고 가야 하는 네, 문제기도 하고 그게 또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 될 테고요. 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인데 네. 국제유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 인플레가 또 장기화되는 것 아니야? 또 우려의 우려가 또 점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WTI도 배럴당 뭐 90달러 뭐 잠깐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90달러 또 전후로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수요가 좋아지는 건지 일각에서는 뭐 중국 쪽 수요가 또 높아지면은 유가는 또 올라가는 게 또 불가피하다라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중국 쪽 수요가 좋아진다면 또 이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지금 유가의 드라이브를 상승의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감산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수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 축소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유가가 정말 90불을 넘어서서 이제 100불, 뭐 120불, 150불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되게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예측하는 거가 어렵듯이 네. 그러니까 유가도 과연 이제 올라갈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좀 정황상 봤을 때는 뭐 수급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증산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사우디의 감산 부분을 뭐 일정 부분이나 혹은 상당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는 있다. 그래서 유가가 뭐 120불, 150불 갈 것이다 라는 뭐 이제 최근 이제 유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막연한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타 국가들의 이제 증산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초에는 UAE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증산이 나오는 부분이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막 100불, 뭐 120불 넘어서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유가가 90불대에서 더 이제 치고 나가지 않고 그 정도 수준 유지 내지는 조금 이제 하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내려오진 않을 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가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막 치고 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 반영된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금리 우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불확실성이 있고 좋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 다 열려 있지만 현재 노멀한 가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뭐 코스피 2,400, 코스닥 800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 우려가 다 반영된 정도는 네,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90불에서 뭐 85불, 80불 정도로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뭐 가라앉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400이 깨지면, 네. 뭐 800이 깨지면 네. 그런 의미를 좀 갖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좋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추석 전에 이제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지만, 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종목들 많이 빠지지만 추석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 펀드 수익률 플러스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났던 이유는 결국에는 개별 주식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개별 주식들이 대부분 빠지고는 있지만 뭐 플러스 내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조금 방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2,400이냐, 뭐 2,300이냐 이런 이제 기준보다는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좀 봤던 주식들의 이제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12,000원 하던 주식이 뭐 10,000원 정도 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개별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라라는 네. 말씀.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낮아지긴 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지연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소비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슬로우한 건 사실이다. 이제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제 수급 밸런스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이익 회복 국면을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치의 조금 하향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되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장사를 망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익 회복 사이클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효한 사이클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어떤 조정은 좀 감내하고 뭐 이겨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높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개별 기업의 어닝이 기대치보다 이제 더 떨어지지 않거나 오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은 아니어도 종목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개별적인 종목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닝을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 조정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 예측치를. 그러니까 뭐 하향 수정되거나 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바텀업 방식의 그 종목이나 뭐 섹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네. 조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불확실성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개별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여가지고 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럼 네. 거의 한 13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네. 벌써부터 이게 시장에 영향을 꽤 미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혜라면 수혜를 받던 친환경 섹터 관련대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네. 트럼프가 네, 지금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네,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친환경 관련주도 뭐 배터리 관련주도 그렇고 네, 전기차, 뭐 풍력 이쪽이 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주가 측면에서. 네, 뭐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사항,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이제 수혜사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네. 수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그 풍력 관련된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도 괜찮았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정말 정책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IRA 법안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겠다라는 세게 이야기까지도 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예정돼 있고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에 따라서 네,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면 네, 친환경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뭐 예측을 하면서 포지션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 맞을지 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또 뭐 설마 그렇게 정책을 다 뒤엎겠어? 라고 또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큰 불확실성 앞에서 앞으로 또 네. 1년 동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 이슈만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는 예. 작년에 이제 가장 좋았던 이유가 이제 원재료는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확보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판가를 좀 높여가면서 네.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현재는 이제 고가의 재고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마진이 좀 훼손되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 있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사이클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된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될 거기 때문에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도 봤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좀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후행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뭐 쉘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투자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투자가 너무 이제 축소가 되었고 유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 원유 관련된 것들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유정용 강간 이런 것들은 네.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 이제 투표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 두 가지가 다 맞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커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유정용 강간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표 결과랑 좀 이제 별개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식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대선 이슈, 트럼프의 지지율 뭐 네, 고공행진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아니라 업황까지 같이 봤을 때 네, 약간은 좀 비중을 줄여야 하는 네. 그런 시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영원히 좋은 주식도 없고 영원히 나쁜 주식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상반기까지는 모든 이제 요소들이 이제 수주라든지 아니면 단가라든지 이런 개혁들이 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면서 좀 떨어졌던 부분. 그러면 이게 또 영원히 더 떨어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진 주식들 중에서 그럼 이제 언제 어떤 주식 살 것인가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선별 작업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현재 판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기업들마다 근데 이제 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바인딩되는 계약을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구속력이 단가라든지 뭐 이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고, 좀 구속력 있게 계약을 좀 잘 체결하는 업체들은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정 마진을 계속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다시 신규 재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나중에 회복될 때 다 같이 되는 게 아닐 것이다. 네, 그 중에서 떨어질 때 뭐 살 것이냐를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지만이 뭐 회복 국면에서 좀 더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셀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던 양극재 네. 관련 기업들도 어휴, 고점 대비 막 4, 50% 네, 떨어진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 좀 큰 고민 혹은 고통 또 안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이클이 네.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업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외부 환경 요소 자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조정을 이제 계기로 해서 종목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을 때 뭐 예를 들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미래 선제적으로 덜어내는 이제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오히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네,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제는 사이클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상을 못했죠. 좀 위험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위험 징후들이 있었지만 네. 또 주가는 원체 근데 셌기 이제 때문에. 주가는 그걸 무시하고 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가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에 좀 수렴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또 영원히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점 자체를 또 잘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를 때는 이게 세계 최고의 주식 같아 보이고 네, 네. 또 떨어질 때는 세상 끝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그 어떤 뇌에서 오는 그 공포 회로를 끊어내야 네, 그렇죠. 끊어내야 장기적으로 네. 투자를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지속할 수가 때는 있죠. 워낙 조금 워닝 사인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이제 주가 갔던 부분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진입할 시점을 네, 노리게 되는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목표물이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뭐 1분기 그 사이에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연말 연초 네. 배터리 관련해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격월 이건규 12월 호에서 네. 공개하는 걸로 아, 연말 연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또 하나가 뭐 그러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분야 그래도 이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조정 이후에 싸게 살 수 있는 네. 분야를 찾아볼까요? 사실 8월 초에 네. 나와주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랑 그러면 10월 버전이랑 네. 과연 많이 달라졌을까? 네. 어떤 게 달라졌을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인 호황이 기대되는 것들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있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뭐 큰 틀에서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뭐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화장품부터 여쭤볼까요? 네, 화장품도 그때 뭐 중소 브랜드 같은 네, 것들 잠깐 네.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이제 뭐 기대감이 조금 이제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업황 자체의 변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이 뭐 또 대표적인 아이템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고 약간은 생활에 이제 필수적인 아이템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여름이 다 지나긴 했지만 네. 뭐 과거에 비해서 주변에 보면은 남자들도 다 선크림을 바르고 있고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을 다 바르고 있고 그냥 이런 평소에. 부분, 평소에 이제 아이템 자체가 좀 일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좀 낮아지면서 뭐 틴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만들기보다는 좀 중소형 브랜드 내지는 중소형사들이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ODM 회사들이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뭐 대형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뭐 대형 인플루언서가 뭐 유튜브라든지 각기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쪽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신흥국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다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해외 유명 상품의 이제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국 브랜드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은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 제품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미들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다 퇴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뭐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ODM 업체들이 좀 많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봤던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선크림이라든지 뭐 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업황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중간급, 중간 애매한 브랜드들이 위에서 네.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네, 근데 좋은 거는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중소형 화장품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또 그걸 만드는 뭐 OEM, ODM까지도. 네. 뭐 주로 이제 ODM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제품만 사실 제품명만 좀 다르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올해 1분기 막 실적 발표 즈음에서 네. 막 놀라운 실적이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반년 이상도 됐고 네. 이 즈음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주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올랐네. 네. 근데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많이 아직 비싸지진 않았나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요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 내지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일본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약간 히트 상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업체들은 지금이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좀 좋아지는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체들도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여력은 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반응이 좋고 그게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원체 빠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손바꿈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좀 장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고 밸류도 비싼 게 아니고 네. 증설을 통해서 추가 개선 여력도 있는 기업들. 네. 물론 이거 뭐 전체 다는 아니고 또 이것도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좀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임플란트가 좀 최근에 임플란트. 좀 데이터가 예.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서 마켓셰어를 이제 크게 증가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상위권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탑 브랜드들이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마켓셰어를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브랜드력은 좀 세컨티어 그룹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탑 브랜드라고 하면 뭐 독일 업체들 막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마켓셰어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기대감은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2달 전에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제가 아마 여쭤봤을 때 그때 좀 이게 쉬어가기 시작을 해서 네. 여쭤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방향성은 네, 틀리지 않았다. 유효하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방향성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신의 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고 네, 네. 해주시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거는 여러 데이터들이랑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격월 이건규 시간에 네, 다 월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한 2달, 3달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껴나가 있고 네. 근데 그게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네. 나타나고 근데 이제 있다. 그거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톤다운 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생각이 AS까지 나서. 확실한 우리 허준 선생님. 네.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이제 맥을 짚어주십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조선업. 조선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였는데 네. 혹시 이거는 혹시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뭐 전에 이제 LNG 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뭐 그 밑에 단,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 탱커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과연 어떤 뭐 수혜가 확장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업체별로 뭐 이야기들이 좀 달랐던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약간 통일돼서 뭐 탱커선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뭐 또 톤이 좀 좋아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LNG선뿐만이 아니라 네. 탱커까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뭐 이것도 이제 업체별로 좀 이제 그 어떤 체감 온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수익성이 좀 갖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고, 뭐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주만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한 마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이게 좀 갈리기는 해요. 다만 이제 플랜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공통적인 좀 의견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뭐 수주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LNG선, 탱커 그리고 해양 플랜트까지도. 네. 근데 이것도 업체별로는 네. 체감 온도가 다르다. 네, 체감 온도가 다르지만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YG 클럽 세미나에서도 네. 조선업 세미나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조선업 하면 또 바로 이어지는 게 방산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업 같은 방산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한화오션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좀 같이 덩달아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더라고요. 네. 장기간 네. 랠리를 펼치다가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뭐 저희가 주가를 예측해달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좀 주가가 좀 올라 있고 요거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빌미가 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하지만 업황 자체가 이제 도크가 2, 3년 도크가 이미 차 있다는 부분은 좀 변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높은 성과를 받은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이익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변화는 없어요. 다만 좀 지루하다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부분 없네. 신규적으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가 없네.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올라가면서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탱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고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좀 투자자들의 환기를 좀 시켜주고 아 맞아 조선업이 굉장히 좀 좋았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순환매 욕구가 있었던 걸로서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다. 네. 방산은 조금 더 일찍 조정을 받았던가요? 그렇죠? 네. 방산 같은 게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네. 방산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이랑. 어차피 2년 좋은 건 다 안다. 네. 근데 추가로 나올 거 있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느냐? 네. 그 정도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되겠느냐? 네. 이거였는데 최근 동향은 어떨까요? 사실 뭐 2년간의 향후 어닝은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방산도 이제 해외 수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존재해요. 뭐 이야기가 좀 많았었고 이야기는 많았고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뭔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 국면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기대 이상의 해외 수주가 좀 나와야 좀 모멘텀이 생길 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조선도 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완전히 확정돼야지 업체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거든요. 이 수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수주가 된다 안 된다라고 먼저 밝히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다 뭐 보니까. 공시가 디테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업체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가시성 내지는 손에 좀 잡힐 만한 위치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은 반등을 좀 노리고 가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얼추 좀 받았겠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참고로 그 아덱스라고 방산 전시회. 네. 아마 10월 17일부터인가 열리거든요. 10월 셋째 주. 저희가 그 촬영 갈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거기 못 가시는 분들 저희 화면으로 영상 통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어차피 2년치의 수주라든지 실적은 개런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었던 건데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제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실적은 확보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하나 바뀐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노려볼 만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가던 부담스러운 상황하고 네. 충분히 고점 대비 한 30% 정도씩 조정을 네. 받은 상황에서 네. 추가 수주가 나왔을 지금은 때 다시 뭔가 모멘텀이 이제 생길 오히려 수 이제 있고.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변압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장기적 호황으로 본다. 네.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왜냐하면은 워낙 장기적으로 주가 좀 올랐었고 그쵸, 이 역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높아진 주가에서는 변동성이 확실히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람들이 다시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편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간 데이터나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단가라든지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경신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수출 단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맞아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고 하면은 맞나? 다음 달에는 또 좋게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이 머물면서 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이제 실적이 나오던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반등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뭐 1, 2년간 뭐 이제 수혜가 확실하다라고 네. 보면은 뭐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도 그냥 좀 꾹 참고 이제 눌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거 못 기다린 사람들은 그냥 월별 나온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네. 이미 팔았.
네. 쓰이는 그래서 거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월별 데이터 보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회사에서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월별로 어느 달은 잘 나오고 어느 달은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미 하반기 수준 이미 다 끝났고, 어. 이미 다 좋은 상태에서 월별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말아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개월 텀을 두고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뭐 그걸 보고 이제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존재하지만, 만약에 뭐 1, 2년 장기호황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빠지면 조금 더 사보고, 오르면 조금 뭐 일부 수익 실현도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사실 그 산업에서의 시간과 금융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크죠. 특히 이게 여의도 시간은 하루에 한 48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한 4배속으로.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이야기나 소문이 또 나오면은 또 예. 뭐 크게 또 반영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데, 뭐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화장품도 그렇고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거 한 달치도 아니고 거의 뭐 10일치 이런 거 보고선 또 막 이렇게 빠르게 이미 매도를 해버렸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면은 그것도 뭐 한 달에 2번 데이터가 나오면은 예. 이제 보름치 데이터 보고 또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다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급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똑같은 화장품, 똑같은 변압기로 네. 그냥 수십 % 수익률 내고 좋다고 나온 사람과 몇 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네.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4일 네.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네. 몇몇 바이오주들은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바이오라는 게 완전히 개별 기업 이슈로 좀 요즘에는 네. 다 따로 네, 갑니다만은 맞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좀 안 될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될 것들, 그러니까 될 것들, 안 될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R&D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게 될 거야 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빨아들였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시장에서 조금 디스카운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의 연구 결과가 좋게 결론이 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원래는. 네, 그래서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 최근 뭐 3년에서 5년간 이제 되짚어 보면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도태되거나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좀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각광받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임상에 대한 실험 성공을 좀 눈에 보여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제품이 됐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몇 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뭐 신약이 이제 발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약품들 중에서 뭐 조금 약효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약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시키거나 네. 해서 요게 이제 글로벌 신약은 그러니까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에 준하는 그런 약품들이 뭐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회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확실히 주가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일 것 같고,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로 어떤 뭐 약효 개선이라든지 네. 타사의 동등한 약 대비해서 더 네.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 네. 약간 그쪽으로 조금 더 네,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기업들이 꽤 몇 개가 나오다 보니까 네, 바이오주 심리가 다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그럼 르네상스에서는 많이 투자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 내지는 이제 뭐죠? 네. 그 당뇨약이 네네네.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봤었고, 이제 당뇨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와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을 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뭐 추석 전이었는데 뭐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제 회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가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비중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비상장 쪽도 르네상스 원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비상장 쪽으로도 뭐 바이오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예. 많이 줄었어요. 비상장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엑시트 위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상장 단에서 그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점점 좀 리스크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과거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가시성이 있는 네. 바이오주로만 좀 압축하시는 단계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어렵고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단에서 바이오 기업에,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이제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수익도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가 됐을 때 이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던 부분들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선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더 길어진다면 네. 조금 더 압축해서 더 깐깐하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겠네요. 여전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5개 해당되는 이제 주식들이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비읍이네. 방산, 변압기, 네. 바이오 막 이렇게.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 네. 디램. 디램. 예. 네. 아, 반도체도 비읍이구나. 네. 그러네요. 이거 비읍 빼면 안 되겠네. 반도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상반기 바닥이 네.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네. 바닥은 상반기에 쳤다 하더라도 회복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이 돼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AI 반도체라는 방향성 자체는 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일반적인 D램, 기존의 이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소비 수요 회복 자체가 좀 더디다 보니까 전체적인 D램 업황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년이나 후년, 향후 2, 3년을 봤을 때 AI 반도체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큰 명제는 저는 이제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DDR5라든지 네.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한다고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가가 HBM 관련주, 네, 그래서 DDR5 관련주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정받았던 것들에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이제 가장 많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히려 시장이 이 정도면 좀 수요가 회복이 되네, 너무 좀 과도한 우려였네 라고 만약에 시장에 판단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가장 빠른 반등은 그런 반도체 업종 관련된 것들이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특별히 좀 조정하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D램 그 중에서도 일반 범용 D램뿐만이 아니라 HBM, 네. 특히 DDR5 이쪽으로. 네, 그런 쪽의 주식들은 여전히 반등이 나온다,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0월 4일 폭락장에서도 또 급등하고 있는 HBM 관련주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2달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HBM 관련주가 그때는 좀 조정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조정받고 있을 때였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한참 랠리 펼치는 약간 초기 국면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요 자체가
지금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여전히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 뭐 엔비디아의 수주가 이제 증가했던 부분이 이제 특정 몇 개 업체의 수주 발주가 예.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게 뭐 약간 뭐 특정 업체들의 좀 농간이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전체적인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상승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증가 국면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HBM 대장주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부터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덩달아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네. 약간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처럼 네. 계속 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된다 보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데 계시고.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반등했을 때 이제 반도체주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고금리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뭐 경기 침체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다 보니 기술주가 좀 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너무 과도한 우려였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기술주들이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것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네. 된다는 거죠. 역발상으로. 혹시 이 밖에 지난해란다. 8월에도 말씀을 안 해주셨던 네. 뭔가 이제 격월 이건규 10월 호에 네. 뭔가 이제 새로 나오는 네. 부록 같은 거 없습니까? 부록이 별책 부록이 좀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가구 회사를 하나 매수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가구요. 네. 지금 가구는 아무도 주목 안 하지 않나요? 뭐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주택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여전히 언제 회복이 될지, 어떤 속도로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업체별로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진율이 지금은 제로 상태인 회사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가동률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정 시장에 대한 존재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개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회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이제 라면 업체들이 좀 좋았던 부분이 뭐 수요가 좀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밀가루라든지 원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마진이 확 좋아졌던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가구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의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원목이라든지 MDF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원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존재해요. 그게 이제 4분기 정도부터 원가 개선, 그러니까 투입 원가가 좀 개선이 되면서 마진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구업체가 좋아져야 되냐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 요 부분은 이미 안 좋은 상태가 확실히 맞고, 네. 여기에 대한 뭐 개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요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원가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원가 개선에 대한 어떤 뭐 징후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져서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의 마진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여기에 혹시라도 뭐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요건 이제 멀티플 개선 요소로 추가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진 좋아지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보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저희가 잃을 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매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뭐 걸맞게 지금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존재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원가가 개선되고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익이 올라오는 것에다가 혹시나 뭐 이사나 건설 경기, 뭐 주택 시장 그런 거라도 조금 좋아지면 조금 그건 이제 개선되면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이제 커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바텀 피싱 이런 전략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바텀 피싱이고 이제 개별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을 보고 좀 투자했던 이제 마진 사이클을 보고 마진 좀, 사이클. 투자했던 부분이 이건 이제 존재하고요. 업황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마진.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상장되어 있는 각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네. 그게 군데 없긴 공통된 하죠. 걸까요? 네. 아니면은 좀 더 개별 기업 이슈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마진 개선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 가구냐, 뭐 일반 가구냐, 뭐 이제 MDF를 얼마큼 쓰냐, 뭐 이제 기업 고객이 맞냐, 개인 고객이 맞냐, 뭐 인테리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건설사 고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부분 좀 존재하긴 해서요. 이게 그 똑같은 라면 업체도 네. 수출 비중하고 뭐 다른 이제 장류, 양념류 많은 기업하고 네, 네. 아니면 정말 라면만 많이 네. 만들었던 회사하고 네, 그 실적이 개선되는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차별화됐었고 네, 이것도 철저히 그러면 그 측면으로 봐야 할 텐데 네, 네, 그러면 주방이나 이쪽보다는 순수하게 나무를 많이 쓰는 네. MDF 많이 쓰는 이쪽을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된다는. 네. 근데 이제 뭐 주방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수요나 경쟁 상황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뭐 MDF야 뭐 가정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주방용이든 뭐 어디든 가구엔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일반 가구 쪽으로.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업종이나 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관심 있거나 지금 뭐 아직 스터디 단계에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뭐 저희가 의류 ODM 회사에 어떤 좀 큰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에 설비가 있는 업체들이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베트남 비중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베트남도 이쪽으로 이전해 간 지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뭐 불과 한 5년 정도 예. 이제 수혜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설비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이 예.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의류 ODM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이제. 예. 거의 대부분 이제 베트남 비중이 가장 좀 높은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완전 공장 셧다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많이 ODM 업체들이 많이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이제 인건비 수준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베트남에 남아 있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이후를 또 네, 그래서 준비해야 이제 된다. 넥스트 베트남이 어디냐를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베트남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이제 중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옮겨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중미면 뭐 멕시코 정도. 뭐 니카라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좀 과테말라 뭐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ODM 업체들, 의류 ODM 업체들 중에서도 약간 공장 이전 이슈가 있는 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네. 말 그대로 이것도 원가 구조 때문일까요? 아,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마진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이 됐듯이 여기서 또 한 단계 이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향후 뭐 2년, 5년간의 어떤 ODM 업체들의 이제 큰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옮기는 업체들도 있고, 옮길 생각이 없는 업체들도 있고, 혹은 이미 그쪽에 포지션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차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는 기업은 이미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이제 설비가 많은 애들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좀 공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장을 좀 옮겨갔거나 옮겨가고 네, 이미 있는 그쪽에 회사. 포지션이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혹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포지션이라고 하면 생산이요? 네, 생산 기지 비중. 어차피 거기에서 소비는 또 미국 쪽 가서 그렇죠. 보내서 결국에는 판매하는 이제 거니까.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거는 스터디를 하시는 단계라고요? 네. 스터디를 한 얼마나 하시는 거길래? 스터디를 한두 달 해야겠죠. 네. 보통 스터디는 한 30분. 농담이고 네. 원래 이렇게 또 투자를 하려면 네. 몇 왜냐면 달 저희가 합니다, 몇 달.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 또 요거는 공부해 보다가 좀 아니네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확정적 그 큰 단계는 트렌드는 확실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조금 직접적으로 좀 빨리 와닿을 것인가 아니면 혹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와닿을 것인가에 따라서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서요. 이렇게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한두 달 스터디 하시는 거를 Y스트릿에서 꼴랑 몇십 분 만에 이렇게 빼먹는 날로 먹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자주 찾아주십시오. 격월 이건규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추 12월에 나오실 때는 네. 요거 이제 의류 ODM도 좀 공부가 끝나셨을 것 같고 임플란트도 좀 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도 다시 한번 그렇죠. 배터리도 그때 한번 네. 연말 연초 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타이밍을 봐야 되겠고요. 뭐 저희가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업황의 흐름이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맥을 짚어주시는 네. 그런 맥락으로 네. 그래서 여의도의 허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